장터 안복판, 어린아이가 밧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고작 10살 남짓. 때는 늦가을이었고 바람은 차가웠으며 장터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겁에 질려 울거나 두려움에 떨거나 누군가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다는 듯 차분하고 또렷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놈도 결국 노비로 팔려가는구나. 어미압이 없는 놈은 팔자도 저렇지. 불쌍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사람들은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조선의 장터에서 노비를 사고 파는 일은 그리 낯선 풍경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초라하고 작은 아이가 훗날 조선 팔도를 뒤흔들 인물이 될 줄은. 아이의 이름은 서윤이었습니다. 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지 않은 고을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서당 훈장이었습니다. 가진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글을 알았고 세상의 이치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서윤에게 글 읽는 법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사람이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지, 왜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는지, 왜 배운 자는 배우지 못한 자를 도와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의 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단다. 그 말이 서윤의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역병이 마을을 휩쓰네 서윤은 부모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쓰러졌고 어머니가 뒤를 따랐습니다. 남은 것은 작은 초가집 하나와 낡은 책 몇 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마저 멀리 사는 친척에게 빼앗겼습니다. 빈문서 한 장이 아이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결국 서윤은 빚의 담보로 노비 장터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장터를 지나던 한 사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웃 고을의 몰락한 양반집에서 일하는 머슴 칠복이었습니다. 장작을 나르러 왔다가 이상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노비를 사러 온 상인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글은 아느냐? 그러자 아이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자문과 명심보감을 읽을 줄 압니다. 또 숫자, 셈도 빠릅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노비놈이 글을 안다고? 살려고 별말 다 하는구나. 그때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흙바닥에 복잡한 셈을 순식간에 적어냈습니다. 장돌뱅이 하나가 며칠째 끙끙대던 외상장부 계산이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움직이는 순간 답이 나왔습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광경을 본 장사꾼 하나가 눈을 빛내며 아이를 비싼 값에 사려 했습니다. 글 읽고 셈 빠른 노비는 그 어떤 물건보다 돈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아이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굶주려 떨면서도 비굴하지 않은 눈. 무언가를 오래 기다린 사람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칠복은 자신도 모르게 품속을 뒤졌습니다.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 아이를 사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또 비웃었습니다. 머슴 주제에 노비를 샀다고? 굶어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칠복은 그 말들을 등 뒤로 흘리며 아이를 데리고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칠복이 말했습니다. 내가 널 산 건 부리려는 게 아니다. 적어도 굶겨 죽게 두진 않으마. 아이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님, 저는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칠복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칠복의 집 구석에서 낡은 부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문양 어째서 여기 있지? 칠복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노비로 팔려간 아이는 뜻밖에도 머슴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비극의 끝이 아니라 거대한 비밀의 시작이었습니다. 노비로 팔려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서윤은 주인 칠복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칼도 아니고 약도 아니었습니다. 고작 종이 한 장과 글 몇 줄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나중에서야 그 이야기를 전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10살짜리 노비 아이가 조선 관아의 일을 바로잡았다고. 하지만 그날 장터에서 그 아이를 비웃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칠복이 모시는
집은 정 참봉의 집이었습니다. 한때는 이름난 양반가였지만 이제는 기울어 있었습니다. 가문의 명성은 남아 있었지만 살림은 빈궁해졌고 주인인 정 참봉은 체면만 남았습니다. 집안은 빚에 허덕이면서도 바깥에는 여전히 양반 행세를 했습니다. 그 허울 뒤에서 아랫사람들은 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칠복은 오랫동안 그 집에서 일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떠나지 못한 건 달리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들이닥쳤습니다. 정 참봉이 세곡 일부를 숨겼다는 고발장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정 참봉은 억울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문제는 장부였습니다. 관아에 제출한 장부가 뒤죽박죽이라 정 참봉 자신도 자기 결백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아전들은 서슬퍼렇게 들이대고 집안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서윤이 말했습니다. 그 장부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노비가 장부를 본다고? 글 몇 자 읽는다고 나서긴. 그러나 시간이 없었습니다. 칠복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장부를 건넸습니다. 서윤은 빼곡한 숫자들을 조용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세곡이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지난달 창고 수량이 잘못 옮겨 적혔습니다. 여기 이 줄의 글자가 바뀌었습니다. 서윤은 틀린 부분을 짚고 처음부터 다시 계산에 관한 아전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전은 몇 번이나 대조하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말로 고발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장부의 오류였고 정 참봉은 결백했습니다. 정 참봉은 체면을 차리며 헛기침했습니다. 직접 감사하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양반이 노비에게 고맙다 말하는 것은 체면 깎이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칠복은 달랐습니다. 칠복은 서윤을 바라보며 속으로 깊이 놀랐습니다. 밤이 되자 칠복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대체 누구냐? 어찌 그런 걸 알지? 서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운 것을 잊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날 밤 늦게 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 안 곳곳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특히 정 참봉의 서재. 낮에 장부를 가져오며 잠깐 들여다본 서재의 책장이 자꾸 눈에 발렸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서재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책장을 살피던 중 맨 위 구석에 꽂힌 오래된 문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을 뻗어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문도, 서윤의 아버지였습니다. 죽은 지 몇 해가 지난 아버지의 이름이 몰락한 양반가의 낡은 문서 속에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이름 석자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서윤은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노비 아이가 아니라 숨겨진 과거를 추적하는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 이름이 몰락한 양반가의 문서 속에 적혀 있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원수의 집 서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서윤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 오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걸. 세상에는 때로 보이지 않는 손이 사람을 이끄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운명인지 하늘의 뜻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서윤의 아버지, 서문도는 작은 서당 훈장에 불과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알게 모르게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글재주가 탁월했고 특히 기억력이 남달랐습니다. 한 번 본 문서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운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재주 때문에 양반들 사이의 은밀한 문서 일을 대신 맡아준 적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서문도는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벼슬을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억울한 사람들의 사정을 글로 바로잡아 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순수한 마음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밤마다 몰래 서재에 들어가 문서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충혈되도록 읽고 기억하고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아냈습니다. 정 참봉의 집안은 과거 큰 죄를 뒤집어 쓴 한 대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일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 복잡한 재산 정리와 문서 작성을
도맡은 사람이 바로 서윤의 아버지 서문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서 끝에 이상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문도는 약조를 어기고 문서를 감추었다. 서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죄인이었단 말인가. 그러나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의 필체가 달랐습니다. 먹빛도 달랐습니다. 앞에 글자는 먹이 고르게 배어 있었지만 문제의 마지막 문장은 먹빛이었고 글씨의 힘이 달랐습니다. 누군가 나중에 그 문장을 덧붙인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아버지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문서를 고친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칠복에게 털어놓을까 고민했지만 아직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참봉의 외아들 정유겸이 서윤이 서재를 드나든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정유겸은 서윤보다 나이가 서너 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집안의 몰락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느끼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훔쳐본 게 무엇이냐? 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도망치거나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훔쳐본 것이 아니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의 억울함을요. 정유겸은 코웃음을 쳤지만 서윤의 눈빛에서 거짓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눈은 거짓말을 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정유겸은 한참 서윤을 바라보다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나도 들은 적이 있다. 우리 집이 감추는 문서가 하나 있다고. 그리고는 서랍 깊은 곳에서 반으로 찢긴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윤은 그 편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는 아이에게 맡긴다. 죽은 훈장의 억울함, 찢긴 편지, 그리고 아이에게 맡긴다는 수수께끼 같은 문장. 서윤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언가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문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상자 속도 아니었습니다. 땅 속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맡겨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문서는 놀랍게도 한 아이의 머릿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빼앗기 어려운 곳, 바로 기억 속에. 서문도는 늘 아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정말 귀한 글은 종이에 남기지 마라. 종이는 빼앗기지만 머릿속은 빼앗기지 않는다. 어릴 적 서윤은 그 말을 장난처럼 들었습니다. 왜 머릿속이 더 안전한지, 왜 종이가 빼앗긴다는 건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이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것이라는 걸. 서윤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하던 놀이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녁마다 문장 몇 줄을 읽어주고 거꾸로 외워보게 했습니다. 숫자를 불러주고 다음날 다시 맞춰보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익숙해질수록 재미있었습니다. 그 훈련이 쌓이고 쌓여 서윤은 한 번 본 글을 오래 정확하게 기억하는 재주를 갖게 되었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읽어주던 긴 문장들. 당시에는 뜻도 몰랐던 이름들과 날짜들, 생소한 숫자들.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장들은 단순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거액의 은과 토지, 그리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세상을 떠난 한 대신의 진짜 유언이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누가 얼마를 빼돌렸는지, 어떤 문서가 위조되었는지, 진짜 재산은 어디에 있는지, 모든 것이 서윤의 머릿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이 기억이 세상에 나온다면 몇몇 양반 가문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알았기에 종이가 아닌 아들의 기억 속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참봉의 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형조의 관리 민 판관이었습니다. 관복을 차려입은 그는 점잖은 인사를 건넸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가 집 안을 훑어보다가 서윤을 발견하는 순간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 아직 살아있었군. 그 한마디가 공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서윤은 직감했습니다. 이 자가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도망쳐야 할지, 숨어야 할지. 칠복은 서윤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오히려 민 판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를 찾으셨습니까? 칠복은 기겁했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 판관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아비는 쓸데없이 똑똑해서 죽었다. 너도 그 피를 닮았다면 오래 못 살 것이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서윤의 아버지는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았기에 입막음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서윤의 싸움은 가난한 노비 아이의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아버지의 원한을 밝히고 거짓을 뒤집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 되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 앞에서 노비 아이는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관리가 먼저 당황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뜻밖의 말들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날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숫자들, 그것은 이미 사라진 문서 속에만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이의 입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민 판관은 조선에서 손꼽히는 출세한 인물이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뒤 빠르게 자리를 올렸고 겉으로는 청렴하고 공정한 관리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권세가들과 손잡고 불리한 문서를 없애고 거짓을 덮어온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가 서윤을 없애려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서윤이 기억하는 문장이 그의 목을 조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민 판관은 참봉 집안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언했습니다. 이 아이가 도둑질과 문서 위조를 했다. 관하로 끌고 가 조사하겠다. 사람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노비 아이의 말보다 판관의 말이 100배는 더 무거운 세상이었습니다. 칠복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유겸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서윤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판관 날이 경술년 3월 초였세. 운송은전 300량. 해당 문서의 마지막 줄은 전량 인수함이 아니라 절반만 인수함이었습니다. 민 판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내용은 극소수만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불에 태워 없어진 문서 안에만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리께서는 그 문서를 없애기 전 왼손 엄지에 먹을 묻히셨지요. 그래서 문서 끝부분에 흐린 자국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민 판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유겸마저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냐? 서윤은 떨리는 숨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제가 본 것이 아니라 제 아버지가 제게 남긴 것입니다. 문서는 불탔지만 기억은 남았습니다. 그 순간 칠복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동안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던 칠복이 판관 앞을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저 아이를 데려가려면 먼저 날 밟고 가시오. 머슴 칠복이 형조 판관 앞을 막아선 것입니다. 신분의 차이도 권력의 무게도 그 순간만큼은 칠복을 막지 못했습니다. 민 판관은 결국 억지로 서윤을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노비의 말이 어디까지 가는지 두고 보자. 그가 떠난 뒤 참봉은 처음으로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큰 죄를 감추고 살았구나. 노비 아이 하나가 과거 급제한 관리의 얼굴빛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보통이 아니다. 정말 하늘이 내린 재주를 가진 것 아니야? 하지만 천재라는 소문은 때로 축복이 아니라 화가 되기도 합니다. 며칠 만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참봉집에 귀신같이 글을 외우는 노비 아이가 있다. 과거 급제자도 말문 막히게 한 천재라더라. 입에서 입으로, 고을에서 고을로 소문은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끝내 한양까지 올라갔습니다. 서윤은 그 소문이 결코 반갑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길이 쏠릴수록 자신을 없애려는 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선에서는 신분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노비는 노비. 하지만 너무 뛰어난 재주는 오히려 높은 자들의 욕심을 부르곤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아이를 데려다 이용하고 싶어 했고 누군가는 그 입을 막고 싶어 했습니다. 서윤을 둘러싼
관심은 순수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서윤은 조용히 자신을 지키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참봉집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치솟자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고함 소리, 발소리, 연기 냄새가 뒤섞인 혼란 속에서 서윤이 사라졌습니다. 칠복이 뒤늦게 알아차렸지만 이미 흔적도 없었습니다. 불은 서윤을 납치하기 위해 꾸며진 것이었습니다. 서윤이 눈을 뜬 곳은 낯선 기와집의 지하방이었습니다. 등잔불 하나만 켜진 좁은 방. 그 앞에 한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갓을 쓰지 않고 허름한 도포를 걸쳤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전직 대제학 출신으로 조정에서 물러나 은거하고 있는 이 노학자였습니다. 노학자는 서윤에게 책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읽어보아라. 서윤은 긴장을 가다듬고 책장을 펼쳤습니다. 한 번 훑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외웠습니다. 노학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과연 소문이 사실이로구나. 노학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를 살릴 방법은 하나뿐이다. 노비가 아니라는 증표를 찾아야 한다. 서윤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노학자는 오래된 족보 일부를 꺼내 보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서운 아버지 서문도의 이름이 있었고 옆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공신가문의 혈맥을 숨겨 기른다. 서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단순한 훈장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명문의 누명을 쓰고 멸문당한 한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었습니다. 아버지 서문도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 신분을 감추고 평민처럼 서당 훈장처럼 키워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아이만큼은 살아야 한다는 한 아버지의 처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즉, 서윤은 태생부터 노비가 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노비로 팔려간 아이의 정체는 몰락한 명문의 마지막 자손, 그 타고난 비상한 기억력과 글재주는 그 피의 흔적이었습니다. 노비로 팔려간 아이가 마침내 임금의 귀에까지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영광만을 뜻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잘못 말 한마디 했다가는 목숨이 끊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잃을 것은 다 잃은 아이였으니까요. 이 노학자는 오래전 조정에서 밀려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학문으로 쌓은 명망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었고 왕에게 그를 올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재주와 숨겨진 진실을 정성껏 정리해 은밀히 상소를 올렸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억울하게 사라진 문서와 한 아이의 기억을 조사해달라. 오래된 원한과 뒤집힌 진실을 밝혀달라. 서윤은 비밀리에 한영으로 불려갔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밤에 이동했고 정체를 숨긴 채 작은 전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발 뒤에서, 벽 너머에서, 그러나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왕 앞에는 조정의 대신들이 서윤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총명하다 들었다. 그러면 이것을 풀어보아라. 복잡한 문장이 던져졌습니다. 법 조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세곡 계산이 이어졌습니다. 서윤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답했습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조항에서 모순을 짚어냈습니다. 이 조항과 저 조항은 서로 충돌하며 실제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전각 아니 술렁였습니다. 어떤 대신은 입을 다물지 못하며 감탄했습니다. 어떤 대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아이가 더 말하게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 판관과 연결된 자들이었습니다. 다급해진 한 대신이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재주가 있다 한들 신분이 노비라면 조정의 말을 논할 수는 없는 법이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법도가 그러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노비는 노비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서윤은
머리를 숙인 채 또렷이 말했습니다. 소인은 높은 자리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 아버지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거짓이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만 밝히고자 합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지만 전각 안 누구보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발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왕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으로 문서를 대신한 자라 참으로 드문 재주다. 왕은 이 노학자가 제출한 족보와 문서를 대조하게 했습니다. 모든 내용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이 내려졌습니다. 이 아이는 본래 노비가 아니며 억울하게 매매된 것이다. 그 말과 함께 서윤의 노비 문서는 효력을 잃었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서 노비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와 거짓 문서를 만든 자를 벌해야 했으니까요. 신분은 되찾았습니다. 노비 문서는 찢어졌고 아이의 목에는 다시는 쇠목걸이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웃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을 되찾았다고 해서 억울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가 살아있는 한 서윤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명에 따라 민 판관과 관련된 옛 문서들이 재조사되었습니다. 오래 감춰져 있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 참봉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숨겨온 일들을 모두 실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윤의 아버지, 서문도는 거짓 장부를 바로잡으려다가 입막음을 당했습니다. 죄를 덮으려는 자들은 서문도를 오히려 죄인으로 만들었고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서문도는 그것을 알면서도 아들만은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신분과 출생의 비밀을 모두 숨기고 아이를 평범한 아이로 키웠습니다. 마침내 조정 앞에서 대질이 열렸습니다. 민 판관은 마지막까지 발뺌했습니다. 끝까지 모르쇠로 버텼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 문서는 이미 없지 않느냐? 그의 말에는 여전히 권세가의 오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서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몸으로, 천천히,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서윤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읽어주던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웠습니다. 이름, 날짜, 수량, 도장의 위치, 문서 끝에 남아있던 먹 번짐의 모양까지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 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기록관들이 남아있는 자료들과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모든 내용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전각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민 판관에게는 선고보다 무거웠습니다. 민 판관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와 결탁했던 자들까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 참봉은 눈물을 흘리며 서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반이 아이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은 조선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내가 비겁했다. 내 아버지께 그리고 너에게 큰 죄를 지었다. 칠복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처음 장터에서 아이를 사던 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밧줄에 묶여있던 그 차분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원한을 갚을 수 있는 순간 서윤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더 죽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시는 힘없는 이들이 그를 몰라 당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왕은 그 말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려 하지 않고 세상을 바꾸려 하는 아이. 왕은 서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특별히 공부할 기회를 내리고 훗날 관악에서 배우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노비로 팔려갔던 아이가 조선 최고의 천재가 되었구나. 하지만 서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재가 아니라 끝까지 잊지 않은 사람일 뿐입니다. 노비 장터에서 밧줄에 묶여있던 아이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서윤은 훗날 신분이 낮은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는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받았던 것을 세상에 다시 돌려준 셈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노비로 팔려간 아이. 알고 보니 조선 최고의 천재였다고. 여러분이라면 장터에서 그 아이를 그냥 지나치셨겠습니까? 작은 인연 하나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다음 야담도 함께 해주세요.